자,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목요일입니다. 08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름표로 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네, 스승의 날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스승의 날에 누군가를 챙기는 경우가 있나요? 중학생 때 초등학교 갔을 때가 너무 좀 기억이 나고 네. 가끔 학교를 좀 가요. 고등학교. 아하. 고등학교에는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계셔서 은사님이 계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무조건 축구 해설위원을 하겠다는 그 열의가 되게 컸는데 그거를 이루고 나니까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갈 때마다 너무 반갑게 잘 맞아주시기도 하셔서 항상 정기적으로 가진 못하는데 뭔가 일이 없거나 내가 오늘 좀 뭔가 성남에 갈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좀 뒤에서 인사드리고 밥 먹고 그러죠. 네. 형님은요? 저는 이제 연락드리는 분은 없는데 사실 연락드려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대학 교수님. 저 뭐 가끔 이 컨텐츠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새 학기 평균 평점이 0점대였습니다. 0점. 네. 학고 두 방에 네. 이제 제적 직전이었죠. 쓰리고면 제적이니까. 와. 뭐 여러 가지 이유. 이거는 뭐 책에도 나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교수님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자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보통 학교에 안 갔습니다만 자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 툭툭 깨워. 그때 이제 경영수학 교수님이셨는데 통계학이었지 그때 수업은 통계학이었어요. 깨웠는데 부스 일어났어요.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나? 연말에 갈 것 같습니다. 제대하고 내 방에 좀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D를 주셨나? 하여튼 그랬어요. 네. D. 근데 F는 아니었네. 네, F는 아니었어요. 시험은 다 봤으니까 D를 주셨는데 뭐 이래저래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막막하잖아. 막막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 왜냐면 학점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이 그냥 불현듯 생각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 교수님 방에. 교수님 방에 갔는데 교수님 무슨 일이냐? 이러저러저러 해서 오라고 하셨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내 방에서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공부하면서 나 일 좀 도우라. 그러니까 제가 석사는 아니고 학사였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 어시스턴트 뭐 조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수업 준비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공부하고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교수님이 좀 운영하시는 큰 장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좀 막내처럼 이제 그런 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분 때문에 학교 멀쩡히 졸업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보다가 이제 장학회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주말에 있고 근데 저희가 주말에 일을 하잖아요. 보통 주말이 바쁘죠. 그래서 그 전에 가끔 연락을 드렸었는데 연락 못 드린 좀 됐어.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결국엔 제 이 과오를 다시 얘기하는 건데 연락 못 드리는 건 제 잘못인데 한 번 딱 그렇게 되지. 그러면 연락을 못 드리겠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 한 장학회 선배들이랑 후배들 한 100명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연락을 못 드리겠어.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딱 연락드리면 내가 이 쉬운 걸 왜 그거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러면 들죠. 되는데 이상하게 연락을 못 드리겠고 그분은 이제 명예 교수님으로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연로하셔서 계속 이제 아마 출강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네. 원래는 결혼 전에는 찾아뵈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뭐 이래저래 또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 결혼 전에 좀 이제 작년에 뭐 시기가 움직일 수가 있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 스승의 날 때 그 교수님 생각이 좀 납니다. 어쨌든 뭐 스승의 날이긴 한데 스승의 날에 축구 소식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 하나는 형철이한테 좋은 소식 하나를 스타트로 끊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 하나는 클로셉스키가 슬개골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슬개골 수술하면 이건 뭐 여러분 농입니다만 보통 이제 반려견들이 슬개골 수술 많이 해요. 왜냐면 보통 강아지들이 많이 자주 다치는 데잖아요. 이게 뭐 많은 견종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가정에서 키우는 작은 반려견들이 뭐 저희 아내도 꽃동두틀레아를 키우다가 지금은 이제 장인 장모님이 봐주시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슬개골이 안 좋아. 그래서 슬개골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뛰어댕기니까 그리고 마룻바닥이랑 이런 데 미끄러워서 막 그런 데가 안 좋은데
클루셉스키도 어쨌든 무릎 수술을 한 겁니다. 일단 지난번 주말까지 네. 쿠루세스키의 부상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미하다, 네.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일단은 슬개구 부상이면 이거는 시즌 아웃이죠. 네. 바로 결승은 출전이 안 되고 심지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메디슨도 시즌 아웃인데 클루셉스키도 시즌 아웃이라는 것은 공미 역할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 기존 선수의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보군은 아마 기존 2선 공격 자원이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예상을 하자면 혹시 손흥민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 맞아요. 일이고 아니면 뭐 다른 또 윙포워드를 일단은 뭐 세우거나. 임시방편으로 2선 중앙에 세우거나. 뭐 지금 있는 자원 중에서는 뭐 파페사르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럴 뭐 수도 정도도 있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결승전을 앞두고 주축 자원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는 너무나 안 좋은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레니오로에 대한 변수가 남아 예.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 멸망전이라고 흔히 부르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모든 거 다 걸어야 될 상황인데 멤버에 대한 지금 변수는 일단 쿨루셉스키 토트넘 네. 그리고 요로 맨유. 근데 일단 쿨루셉스키 토트넘 쪽의 상황이 아웃 확정이에요. 이건 이러면. 심각해 보입니다. 요로는 아마 경미한 부상일 거다 정도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 결승전에 갔을 때 단판에 중립 지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맨유는 어떤 경험 있는 선수들의 트로피의 이 DNA 토트넘은 포스텍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맨유에게 무패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토트넘에게 이 쿠루셉스키 부상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인 건 분명하다. 이러면 남은 선수들은 더 부상을 조심하면서 뛰게 될 맞아요. 텐데 팀 자체가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아스톤 빌라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맞아요. 아스톤 빌라가 이번 주 토트넘을 만나고 그 다음 주가 맨유를 만나거든요. 토트넘 맨유를 연달아 상대하는데 두 팀 다 유로파 결승을 앞두고 있는 전후루의 상황이라 아마 뭐 맨유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인지 가려지겠고 토맨이기 때문에 맨유는 부담이 없어요. 토트넘이 문제죠. 토트넘이 이제 빌라전을 네. 하고 이제 유로파를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맨유가 근데 유로파 결과가 안 좋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에 어떤 뭐 그것도 영향을 있겠죠.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빌라한테는 좀 영향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줄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쿠루셉스키는 뭐 남은 시즌과 유로파 경기를 떠나서라도 잘 부상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핵심 이 주제는 바로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네. 비르츠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좀 기우는가 싶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유력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리버풀의 참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도 원래 있었는데 지금 약간 식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뒤에 얘기하겠지만 디나 위센이 곧 네. 오피셜이 뜰 것 같다 정도로 유력하게 이야기가 빠지면서 센터백 쪽으로 간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배제는 또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알론소가 이제 곧 부임 발표를 할 거라서 그렇지.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3파전 뮌헨, 맨시티, 리버풀 이렇게 3파전으로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가 프림퐁 얘기를 하면서 썸네일에 봤던 그 형철이의 행복한 웃음. 네.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현실감이 들지 않고요. 하지만 온다면 너무 좋죠. 와, 그럼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 완성형 선수예요. 슈팅, 기회 창출, 움직임 뭐 다 되는, 약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완벽 그 자체입니다, 진짜. 분데스리가의 걸출한 공미 둘을 아스날이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로시치키 그리고 알렉산드르 흘렙. 와. 둘 다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로시키는 부상으로, 그리고 흘렙은 측면으로 조금 제한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또 독일 출신의 걸출한 공격형 미드필더는 외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수들마다 특성은 달랐지만 플로리안 비르츠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간결한 천재 미드필더 형이잖아요. 리버풀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 정말 잘 어울릴 것이다. 패스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사실 무시알라는 물론 올 시즌 무시알라도 잘했지만 좀 드리블러죠. 드리블러다 보니까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나 네. 시야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비르츠는 그것마저도 완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올 시즌 레버쿠젠에서 비르츠의 스탯을 보시면 골을 꽤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슈팅력, 마무리까지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오프더볼 움직임, 온더볼, 그 온더볼도 간결하기 때문에 패스를 배급하고 풀어주는 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수다. 오면 너무 좋죠, 진짜. 중앙 미드필더는 그냥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그냥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지금 이번 시즌 리버풀의 메인 포메이션을 뭐 4-3-3, 4-2-3-1 이렇게 그 정도로 나왔죠.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럼 비르츠가 온다고 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의 어떤 주전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역시 프라벤이 밑에 서오고 물론 프림퐁이 오면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는 다시 새 판을 짜는 상황이라 보여야 되겠지만 레버쿠젠 선수 둘 데려와가지고 혹시 페노트의 어떤 페노트란다 레버쿠젠의 그 느낌을 살려서 그 슬롯이 백스리를 사용한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백스리인데 변형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변형으로 가져가면 아무 이질감이 없거든요. 네. 레버쿠젠도 백스리로 출발을 하지만 공격세는 4-2-4처럼 그치. 변형이 된 것처럼 같은 구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슬롯도 아까 말씀드렸던 4-2-3에 4-3-3 이게 공격시에 계속 바뀌면서 맞아요. 저는 항상 기본 골자는 좀 4-2-4에 가깝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방 압박도 4-2-4 형태로 나갈 때가 많았고 빌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프림퐁 위로 올라가고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가운데 공격수 보강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투톱처럼 마치 살라 가운데 공격수 이렇게 투톱 왼쪽은 뭐 누이스 디아스 혹은 뭐 새로운 영입 다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그동안 맥칼리스트랑 흐라벤베르였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약간 변형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림퐁이 오면서 이 계획이 원래 그냥 기존 스쿼드에 비르츠만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건 단적으로 소보슬라를 대신하는 거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프림퐁이 오면서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럼 기존의 소보슬라가 약간 아래쪽에 커버를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비르츠를 어디에 설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딱 여기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어요. 가짜 9번이 될 수도 있고 왼쪽윙이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라면 사실 맥칼리스터 흐라벤베르 자리보다는 혹은 소보슬라의 자리보다는 왼쪽윙이나 폴스나인 좌측.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죠. 왜냐면 이 선수 이 금액에 데려오면 걸출한 최전방 공격수 보강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폴스나인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종류의 빌드업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 스타트가 백포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흐라벤이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 스타일로 라볼피아나 라볼피아나로 빌드업 1위. 내려가서 빌드업을 한다고 본다면 네. 변형 백스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백포지만 변형 백스리로 출발을 오히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출발을 한다. 아니면 아예 풀백 성향의 선수 한 명, 멀티 자원 그렇지. 그리고 센터백 2명 이렇게 네. 백스리를 세워놨다가 풀터백. 공격시에 4-2-4가 되는. 사실 그게 또 좋은 그림이기도 해요. 왜냐면 리버풀이 지금 수비에 멀티 자원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 프림퐁을 과연 백포의 전문 풀백으로 꾸준히 쓸 수 있겠느냐 의문이 좀 남거든요. 그게 또 선수의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림이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스쿼드에 대한 밑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지만 엄연히 지금 당장 프림퐁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저는 폴스나인이나 왼쪽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계신데 지금 요즘에 축구 보는 분들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스쿼드 메이커 같이 웹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본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저 중학생 때 98 월드컵 그때는 이제 축구를 볼 수 있는 그게 좀 많지 않았고 PC통신이나 했을 때니까 그때 제일 이적 시장 때 그때도 가장 팬들이 기다리는 건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뭘 했냐면 그 노트에 스쿼드를 적습니다. 적어놓고 그것도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이적생들이 내가 원하는 이적생들이 왔을 때 스쿼드를 적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 호드리고 왜 잔류 선언을 했니? 네. 다시 한번 제거하길 바랍니다. 어네피,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카, 뭐 수비맨디, 라이스, 웨데고르 거기에 서브까지 다 써놓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요즘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리버풀 팬들은 거기에 플로리안 비르츠를 쓰게 되는 그림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얘기한 기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기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비르츠의 이제 가족들이죠. 네. 측근들과 관계자들이 만났다. 만난 지역이 뭐 블랙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났다라는 게 기사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당장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리버풀의 이 캐시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뭐 FSG가 돈을 안 쓴다 뭐 이런다 저런다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카이세도 때 배팅했던 금액을 보면 돈 있어요. 맞아요. 결국엔 죽은 문제거든요. 지금은 FSR 뭐 그 PSR, FFP. 예. FSG까지 헷갈리겠네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에 따르면 리버풀이 걱정이 없다. 문제 없을 거예요. 왜 돈 안 썼어?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절차 자체에 문제는 없다. 대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주급이나 이런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평균적으로 안 썼던 금액을 리버풀이 쓸 것이냐에 대해서만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선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비르치는 뭐 이따 저희가 설명을 드릴 지금 거의 본인이 오케이 다 한번 들어봅시다. 공개 입찰 분위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리버풀이 공식적으로 자 저도 한번 갑니다 하고 참전을 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레딧을 비롯한 해외 네. 리버풀 팬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지 팬들 반응을 쭉 봤어요. 왜냐면 그 레딧 같은 종합 커뮤니티를 봐야 리버풀 팬만이 아닌 다른 팬들도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을 좀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내용은 리버풀이 어느 정도 접촉을 했고 의미 있는 움직임을 가져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느냐? 그건 장담할 수 없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건 장담 못하고 지금 엄연히 따져봐야 되는 건 비르츠가 모두 다 열어두고 그렇지.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이 선수가 무조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맞아. 분명 일각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비르츠가 남아있고 독일 무대 자유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간 프리미어리그에도 열려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이적을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리버풀 팬들이 좀 현지 팬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거 약간 경쟁 부추겨서 유리한 조건 끌어내려고 일부러 리버풀을 언급하면서 언론으로 뭔가 이렇게 승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 섞인 시선도 같이 존재하고 있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제 느낌은 선 바이언 후 레알 혹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클럽의 그림을 일단은 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독일 내에서 해외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최강의 클럽에 가서 경험과 어떤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 스페인의 최상위 클럽이나 잉글랜드의 최상위 클럽으로 가서 그 다음 커리어를 가져간다가 원래 좀 부모님과 비르치가 얘기한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랬을 수 있죠. 또 아버님이 바이에른 뮌헨의 열렬한 팬이래요. 그러면 또 그게 가능하니까. 헤네스하고 사이도 좋고.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서 아버님은 바이에른의 팬이다. 근데 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최상위 클럽들이 그것도 좋은데 우리한테 먼저 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특히나 리버풀 이번에 리그 우승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면 리버풀은 어찌 보면 잉글랜드 근본 그 자체인 클럽의 어떤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비기어도 6개가 있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맨시티랑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팬 문화가 한번 털어. 그것도 다르거든. 그럼요. 그럼 심지어 더브라이너의 자리가 이제 너의 그렇지. 자리다. 17번 너의 것이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느낌으로 뭐 알론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일단 바이언으로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털을 닦아놓을게.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알로 넘어와라.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르치는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팬만 고르면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예전에 김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영 여러분 김환 책 나왔습니다. 결혼보다 시코쿠. 네. 네. 왜 그들은 결혼보다 여행을 선택했을까요? 근데 여행기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저도 재밌습니다. 초반부에 김환 글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환자제의 글 한번 검색하시면 납니다. 결혼보다 시코쿠. 네. 홀란드 얘기를 하면서 홀란드. 그다음에 이제 환희 형이 실제로 뭐 독일 언론들이랑도 인터뷰한 바가 있었고 또 이런 얘기를 보면 결국에 요즘 이적은 정성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 클럽이 어떤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조건은 거의 대부분 맞춰요. 그럼 여기에 어떤 프로젝트와 비전을 보여주느냐인데 사실 다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럼 이런 지도자빨이라고 보거든. 콤파니는 대단히 좋은 지도자이면 맞지만 사실 지도자 싸움에서 저는 1위는 펩이라고 봅니다. 일단 일단 펩은 일단 펩이야. 압도적이에요. 네. 근데 또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좋아. 이번에 한번 보여줬잖아 가능성을. 게다가 리그 우승도 했고. 그렇지. 우리랑 같이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죠. 맨시티가 지금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너와 함께라면 우리가 잉글랜드를 제패할 수 있다. 그 맨날 얘기했던 전국 제패. 전국 제패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 전국 제패. 네. 근데 또 독일의 어떤 그런 거라면 독일인이라면 바이에른으로 와라. 너의 절친 무시하라. 그렇지. 독국까지 같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월드컵까지 먹는다. 심지어 너희 아버님도 바이에른 팬이 아니냐. 같이 독일을 이선을 이끄는 그림으로 월드컵까지 먹자. 자.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럼 형철이라면 네. 너가 리버풀 팬이 아니에요. 너가 최강의 유망주야. 독일 국적이고 어떤 팀을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말 리버풀 아주 팬의 그냥 개인적인 아예 선택으로. 버리고 그냥 네. A, B, C 이런 네네네네. 성경으로 보면은 저는 그건 바이에른 일단 자국 내로 가자. 자국 내로 새로운 도전보다는 바이에른에서 아예 더 가치를 드높이고
되게 명예가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독일 국적인데 동료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대표팀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언론의 주목도 받을 수 있고 네. 저는 그 로열티가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바이언의 팬이면 더 따라갈 만한 그림은 나온다라는 게 제 생각, 예, 제 취향. 예. 괜찮죠. 완전 빵이니까. 형님은요? 아스날이요. 아예 그냥 무에서 도전. 제가 먼저 제안하는 거죠. 아, 뭐. 어떠냐? 너네 지금 20년 동안 우승 못했지? 내가 한번 시켜줄게. 바스크가 아니라서 탈락 아닌가요? 저는 맨시티 생각할 것 같아요. 맨시티. 왜냐면 딱 하나야. 펩.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군가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뭔가 나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따라오겠지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베팅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예, 그냥 딱 그거 하나. 그러면 오늘이 또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최고의 선생은 누구인가? 음. 펩 문어다. 이 생각으로 한번 맨시티를 생각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펩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좋은 스승 만나면 인생이 네. 바뀌기 마련이니까.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레버쿠젠은 일단 아직까지는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없다. 예, 뭐 몇몇 기사에서 뭐 바이른 미넨과 합의가 끝났다 했는데, 야, 우린 들은 게 없어라고 레버쿠젠은 일단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는 아마 이거는 뭐, 근데 이것도 어쨌든 듣긴 들어야죠. 레버쿠젠 구단 측에서는 그래도 잔류의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7년까지 계약이긴 한데, 뭐 그리고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어느 특정 시간부터는 이적료의 금액이 낮아지는 방향일 수 있다. 그래서 레버쿠젠 입장에서도 이번 여름에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잔류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어요. 뭐 바깥으로 카로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맞죠. 예, 카로 CEO를 비롯한 인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해외 이적을 아무래도 좀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레버쿠젠은.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해외 이적 시에는 조금 이적료를 뭐 깎아준다든지. 그럴 수 물론 있겠지. 그래도 경쟁이 붙는다면 또 그 네네. 돈이 오르겠지만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일단 레버쿠젠 측의 반응은 또 이렇다. 그 정도로 좀 지금 중간 점검 문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오케이. 합니다. 자 어쨌든 비리치 얘기를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쭉 간략하게는 아니고 좀 길게 해봤는데, 네. 원래 저희가 이렇게 뭐 형철이가 나 얘기한 그 순서대로 얘기를 그냥 다 묶어서 하긴 했어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여름에 가장 큰 이적건이긴 해요. 비리치가. 그렇죠. 네. 비르츠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보자라는 스탠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매력을 다 어필하고 여기서 비르츠가 이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나온 금액은 한 1억 5천만 유로. 네. 지금 이제 환율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는 뭐 2천억 원에 가까운 넘는 그런 이적료인데 그냥 유로로 따져봤을 때는 1억 5천만이면 요 정도 이적료가 발생한 선수가 최근에 누가 있었나요? 없긴 했구나. 와. 대단한 이적료긴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금액 이적료긴 자체가.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만한 자원이긴 하다. 음흠. 사실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량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바이언으로 네. 지금 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진짜 순수한 궁금함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국 내 FA로 타가 바이언으로 가는데 타는 아놀드만큼 비판을 안 받는 것 같다. 아놀드와 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입을 안 털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사실 아놀드만큼 타의 레버쿠젠 커리어를 다 보진 그치. 않았어요. 근데 뭔가 타가 나는 무조건 레버쿠젠의 뼈를 묻을 테야. 내 롤모델은 뭐 레버쿠젠의 누군가야. 이러면서 뭔가 레전드 레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생각나는 선수 키슬링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는 키슬링처럼 레버쿠젠에서 명예롭게 많이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온갖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러면 좀 욕을 먹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버쿠젠이 정말 대단한 무패 우승을 이번 지난 시즌에 했고 그리고 레버쿠젠이라는 팀도 사실 뭐 예전 발락이 있던 시절에 콩트레블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 대항전은 물론이고 뭐 차범근 선생님이 뛰었을 때도 그렇고 경쟁력이 분명 되게 갖춰져 있는 되게 좋은 권위의 팀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그 자국 리그 내에서나 아니면 유럽 무대 내에서 봤을 때 수많은 빅클럽들과 체급을 동일시하게 가져갔냐라고 하면 그러진 않잖아요. 바이에른 뮌헨보다 아직 체급 자체는 부족함이 있고 알론소가 떠나면서 좀 새로운 판이 지금 짜여지는 것도 있고 근데 요나단 타의 경우는 아놀드랑 다르게 일찍이 떠날 것이 좀 매리 명확해 보이기도 맞아. 했었을 뿐더러
결국은 지금 리버풀은 그래도 슬롯이 부임하고 리그 우승을 하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2018-19 시즌 우승도 하고 나름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레버쿠젠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다른 팀에게 조금 더 그 차이를 좁혀야 되는 도전자의 입장이라서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조금 그래도 얘가 더 큰 무대로 가려는 걸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뭐 제가 형철이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만약에 아스날 선수가 그런 비슷한 아놀드 케이스고 요나단타랑 비교를 하면 사실 이제 비교가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네. 일단 뉴스가 아니고요. 뉴스 아니죠. 뉴스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10년을 뛰긴 했어요. 오래 뛰긴 했습니다. 근데 타는 여러분 이번에 이적을 해서 그렇지 이전부터 계속 딴 팀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수하게 흘러나왔던 선수고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커요. 네. 얘기. 그러니까 계속. 저는 뉴스냐 아니냐는 사실 현지 팬한테는 그게 되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리버풀 태생은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뭐 반통수도 뉴스는 아니었잖아. 네덜란드에서 건너오는데 마지막 욕먹었던 게 말 터는 것도 그렇고 이적을 하냐 마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 떠난 다음에 말해서 더 그렇고. 그렇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물론 아스날이 리버풀이랑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스날 선수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은 뭐 팬들도 계시겠지만 이 팀은 기본적으로 기조가 셀링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아직은. 전체적인 네. 구조를 셀링으로 봐요.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팀이 참 좋은 그 팀의 커리어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클럽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어떤 오퍼가 왔을 때 선수를 팔고 또 대체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와서 약간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카이 하베르츠 레버쿠젠에서 대단히 주목받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레알이 적설 나왔던 막 그런 뭐 결국엔 첼시 뭐 커리어는 아스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종료가 제시되면 보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알론소와 함께 대단한 역사를 썼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기조를 갖고 있었던 클럽이기 때문에 타를 이렇게 FA로 내보내는 건 아쉽긴 하겠지만 리버풀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놀드와 특히 비교하기는 네. 어렵다. 네. 유스라는 게 물론 유스가 아니어도 엄청난 팬심을 얻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유스라는 점 아놀드한테 더 그게 플러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와 인터뷰. 네, 그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자, 레버쿠젠 얘기를 했고 방금 이제 우리가 레버쿠젠 알론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가겠습니다. 알론소 레알 마드리드 이적은 그러니까 팀을 옮기는 거는 뭐 확정적입니다. 일단 안첼로티가 브라질 대표팀으로 부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25일쯤인가요? 그쯤까지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고 새로운 감독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레버쿠젠은 알론소 감독이 떠나면서 아직 레알 감독 오피셜이 뜨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이 이제 시즌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가끔 분데스리가가 안 끝나는데 그냥 오피셜에 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그런 경우들이 좀 참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그 기사에서 봤는데 레버쿠젠도 떠나는 감독은 일찍 발표하고 그 즉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거 항상 좀 원한대요. 그런 또 구단의 스탠스가 있다고. 근데 아마 뒤쪽 선임이 확정이 아니라서 아직은. 왜냐면 파브레가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파브레가스는 코모에 남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으나 유력하다. 아니 그냥 거피셜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어이고는 떴죠. 네, 거피셜입니다. 네. 어쨌든 사실 안첼로티 감독의 커리어와 별개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바람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독과 젊은 감독과 팀이 좀 더 에너제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바람이 있었을 텐데 팬들이 원하는 알론소 감독의 부임은 확정적이어 보이고 이때부터 레알 마드리드 아마 변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인 축구, 조금 더가 아니죠. 대놓고 능동적인 축구를 할 겁니다. 안첼로티 감독 때는 선수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천재성으로 역시 번뜩이는 축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일관되지 못하죠. 자율성을 주는 것이냐 해주어이냐의 차이가 좀 있는데 많은 팬들은 좀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셨죠. 물론 그래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왔어요. 그럼요. 챔스를 이번 부임 기간에도 2번 우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레알 팬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일관성을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의 재미가 더 갖춰지기 원했을 거예요. 뭐 형준님과도 제가 이명철 쇼로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올 시즌 경기가 너무 재미없었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레알 팬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알론소는 어쨌든 시스템의 틀을 무조건 갖추려고 하는 감독이고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일관되게 경기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레알 마드리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가장 기대가 돼요. 사비 알론소가 레버쿠젠에서 잘 나갈 때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수많은 감독들에게서 지휘를 받았잖아요. 제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안 좋게 끝났지만 리버풀의 베니테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레알의 무리뉴, 뭐 안첼로티, 뭐 바이에른 뮌헨의 펩
상당한 지도자들의 장점을 다 그럼. 갖고 갔는데 사실 본인이 가르친 감독들의 지금 전술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예, 근데 그 감독들의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만의 전술을 만들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보면 무조건 점유를 위한 축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간 자체를 활용하면서 선수들에게 능동적인 압박과 공격실 움직임, 네. 세부 전술을 좀 많이 짜주는 편이고 수비할 때는 또 무조건 압박을 하긴 하는데 반대로 압박에 풀렸다. 내려앉아요, 또. 윙백트 내려와서 그게 바로 5-4-1이 되는 그래, 거예요. 그것도 하더라고.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 축구를 본인이 직접 해왔고 거기서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플레이메이커로 선수 시절 다양한 동료들과 뛰어본 그 경험, 다양한 지도자를 만나본 그 경험이 감독으로서 알론소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이끌면서 이 감독이 무조건 레버쿠젠대와 똑같은 전술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전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이 얘기 동의합니다. 뭐냐면 뭐 변형이 되겠지만 네. 백포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도 그렇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네.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꼭 쓸 거다가 아니라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네. 왜냐면 레버쿠젠 외의 팀을 맡은 모습은 아직 아무도 못 본 게 봤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예. 네. 그러면 레버쿠젠에서만의 그 전술이 다른 팀에 가서는 또 다르게 그 스쿼드에 따라서 배경이 네. 될 수 있죠. 물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후방에 보강을 좀 해서 어느 감독이 와도 좀 편하게 전술을 짤 수 있는 환경은 팀 자체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건 그건 맞아. 맞는데 근데 알론소는 아마 그 갖춰진 선수단에 맞는 자신만의 전술을 좀 고안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알론소 감독의 사비보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믿깁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론소가 온다 하더라도 앞쪽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닐이랑 은바페는 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벨링엄이라는 선수가 저는 이번 시즌에 좀 조금 붕 뜬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희생된 부분도 있다고 네. 봐요. 네, 공격진들을 좀 받쳐줘야 그렇죠. 돼서. 그래서 그 쓰임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발베르데는 어떤 종류로 쓸 것이며 수비 라인 재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말고 그냥 딱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이 젊고 물론 커리어가 대단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함부로 저기 할 수는 없겠으나 스타가 즐비한 어떤 팀에게 알론소의 약간 좀 타이트한 이런 느낌을 어떻게 이식시킬 것인가. 왜냐면 되게 젊은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선수 커리어가 없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감독은 아니나 이 부분에 충돌이 있을 어떤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워낙 대단한 선수 시절과 또 지금 감독으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되진 않지만 다른 팀보다도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을 맡았을 때 그 중압감이 그죠?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을 과연 본인이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을까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그 선수와의 어떤 소통 문제, 네.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려될 포인트가 맞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기대되는 이유는 이 알론소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선수들의 감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컨트롤한다라는 긍정적인 칭찬들이 내부적으로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알론소 감독이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능력, 그걸 끄집어내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고 봐서 충분히 알론소 감독은 그런 선수와의 소통,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라는 점, 그게 커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해야죠. 뭐 예전에 지단이 했듯이 이들이 나와서 축구 잘해? 하면 거의 없거든요. 진짜 없는 거죠. 알론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대단한 미드필더입니다. 진짜 정말 너무 잘했던 선수라. 그럼요. 그래서 이게 에즈가란 감독은 저는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알론소면 또 가능하거든. 알론소면은 제가 봐도 그리고 아마 안첼로티보다 더 폭넓게 스쿼드를 활용하려 할 거예요. 좀 반농입니다, 여러분. 반농이고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아르테타가 레알에 부임했다. 그러면 딱 전구를 들었어. 그랬는데 저 형 뭐야 국대 뛰어봤어? 그거요. 전국 키잖아요. 눈부셔요. 빨리 써요. 뭐 하는 거야? 씨발 국대도 못 가본 형이 왜 지랄이야? 이러면 이제 농입니다, 여러분. 농입니다, 농. 저는 개인적으로 국대 커리어 없는 걸로 밈처럼 놀리는 건 괜찮은데 그게 곧 감독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레알 출신이냐 아니냐 그 차이는 좀 있겠죠. 소시에다드다. 네.
전 기대돼요. 그래서 저도요. 보는 재미가 궁금합니다. 있을 것 같고 딱 시스템이 필요한 팀에 너무나도 적합한 감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압감이 강하다는 레알 마드리드의 그 감독 자리. 다른 감독들 어느 누가 가도 그 중압감이 다 변수가 될 텐데 그걸 가장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은 인물 또한 저는 알론소다. 뭐 그냥 그 생각 만약 예를 들어 여기서 못 이겨내. 그럼 그것 또한 와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이 정말 대단히 힘들구나와 함께 안첼로티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저만의 약간 충고. 네. 좀 기다려줘야 돼요. 네. 시간 줘야 돼요. 2, 3개월 지나서 레알 감독은 2, 3개월이면 뭐가 나와야 돼 라는 이유로 뭔가 보드진이 특히 뭔가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레버쿠젠은 사실 알론소가 레버쿠젠 부임했을 때 팀이 강등권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레버쿠젠이 뭐 알론소가 만약에 부임하기 직전에 너무 안 좋아서 강등권에 떨어진 건데 그 전에도 뭐 우승권을 겨뤘던 팀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론소가 자기만의 축구를 선수들에게 새롭게 입히고 또 선수들도 그런 알론소에게 따라가야 되는 동기부여가 다 같이 존재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원래라면은 성과가 조금 더디게 나와도 충분히 알론소는 자기 축구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레버쿠젠을 지휘할 수 있었던 거죠. 레알은 근데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레버쿠젠 때 나오지 않았던 전술을 입히는 과정에서의 혹은 뭔가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워낙 이제 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 스페인 사람이야. 알론소 지금 스페인 사람이잖아.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원래도 엘크는 재밌었지만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와 플레이게 바르셀로나 지금 더블이 확정적인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는 마요르카 이기긴 했어요. 네, 근데 내일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라리가 우승팀은 바르셀로나로 확정이 되고 맞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에겐 그래도 일단 홈에서의 승리를 극적으로 거뒀다는 점에 의의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저는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호드리구의 잔류선언 이야기가 있더군요. 저는 이게 잔류선언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잔류선언까지는 아니다. 아쉽죠. 근데 이게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 남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네, 뭐 이제 뭐 괜히 말 전하지 마라 이런 건데 뭐 사실상 잔류선언이나 다름없죠. 네. 제가 호드리구라도 새 감독이 오잖아요. 이러면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분명 알론소가 얘기해야 할 거거든요. 와서 어떤 롤이 있고 이런 거면 갈 텐데.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니코랑 누구였죠? 기튼스, 뭐 레앙. 그 중에서 그럼 전 레앙아 앙리니 아니요. 레앙아 앙리니 아스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좌드리그로 바랬지만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중에서라면 좀 레앙.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디나위스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입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유력 매체가 새벽 사이에 하이선과의 이적 합의 혹은 최종 단계에 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하위선 본인도 레알 마드리드 행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이적 자체를 좀 승인했다고 하고요.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6천만 유로, 파운드로는 한 5천만 파운드 정도가 되겠고 분할 납부, 3번의 분할 납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금액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는 옵션이 되겠고요. 저는 어쨌든 하이선은 요즘에 좀 실정 장면들을 보면 쉽게 제쳐지거나 뒷공간을 내주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물론 있긴 했지만 2005년생이고요. 스페인 국적의 센터백이고 197cm에 흔히 이제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볼 플레잉 디펜더, 볼을 갖고서 볼을 운반해주거나 패스를 뿌려주거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백이라는 점에서 좋은 수비수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이즈 좋고 일단 요즘 전형적으로 선호되는 수비수예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많이 못 봤거든. 그건 또 맞죠. 이 선수가 올라온 기량에서 오랫동안 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못하는 선수냐 그건 절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레알에 이제 간다라고 그러면 알론소가 이제 지휘를 할 거기 때문에 잘할 거다. 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직 발전을 해야 될 나이게 하니까. 이 선수가 유베 유스입니다. 유베 유스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레알로 가게 돼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하이선 영입을 원래 원했던 뭐 첼시,
뭐 아스날 리버풀 다 링크 있었고요. 다 있었죠. 예. 그런데 아쉽게 파리도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 얘기가 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재능이라는 거야. 예. 그런 여러 팀들이 달려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행을 최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알론소를 위해서라도 센터백은 무조건 데려와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스타일, 알론소가 요구하는 프로필에 잘 부합하는 네. 선수를 품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하위세는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자, 그럼 조금 위치를 옮겨서 코리아컵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제히 경기가 펼쳐졌고요. 울산 인천 이겼습니다. 네. 울산 인천 이겼고 그다음에 전북 대전. 어찌 보면 K리그1에는 선두 대결이었는데 그렇죠. 전북이 승리를 했고 네. 김포가 포항을 잡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탈락이죠. 예. 네, 포항 스트러스. 대구와 안양 경기에서는 또 대구가 승리를 했고 주요 경기들 체크하면서 이슈 한번 보죠. 네, 일단은 진출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올라갔고 부천이 김천 상무를 연장 끝에 잡아냈고요. 그리고 전북이 대전을 잡았고 울산이 인천을 잡았고 광주는 승부차기 끝에 수원FC, 서울은 대전 코레일에게 좀 진땀 승리, 그리고 강원이 시흥시민축구단에게 역전승. 이 또한 좀 어려운 승리였고 대구가 안양을 꺾었습니다. 4일 만에 리턴 매치였는데 이번엔 대구가 이겼고요. 네. 뭐 이 경기 자체에서의 이슈거리들을 보자면 일단 김포가 포항을 잡은 것. 네.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번 16강 라운드에서는 가장 큰 그쵸.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자이언트 킬링이 하나 나온 거니까. 포항을 보면은 실점 장면들만 봐도 이게 약간 집중력 부재가 네. 느껴졌어요. 이건 박태하 감독도 꼬집은 내용인데 그 장면들, 특히 압박에 볼을 뺏기면서 30여 초 만에 실점을 했던 장면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 포항이 체프먼에게 골을 먹혔는데 그렇지. 체프먼은 포항 출신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마지막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좀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 선수가 이적 의사를 밝히고 뭐 기생충 그때 감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랬죠.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게 옳고 그르고 떠나서 어쨌든 뭔가 말이 좀 있었었는데 네. 어이구. 네. 어. 이런 식으로 쓰러졌어요. 어쨌든 포항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친정팀 상대하는 체프먼과의 안 좋은 관계에 있던 선수인데 하필 또 그 체프먼에게 실점을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도 나왔고, 김포가 강원도 한번, 서울도 잡아봤고, 그 지난 시즌에 전북도 잡아봤고 올 시즌 포항도 잡아보고 K리그 1 팀에게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 김천 상무를 잡은 부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이 FA컵에서 이런 일을 자주 해요. 특히나 전북은 부천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박은익료가 춤춘 게 전북전이었으니까 대단하고, 그리고 그 김천을 상대로도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지난 라운드가 제주하고의 경기였어요. 근데 그 제주하고의 경기 때도 부천이 승리를 거두면서 두 번 연속 K리그 1 팀을 격파하고 8강에 오르게 된 지금 부천이 됐습니다. 전북은 이제 아무래도 포획 감독이 오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에르난데스 퇴장이 좀 나오면서 이후에 잠깐 수적 열세에 놓였고, 그러면서 이 실점을 막판에 허용하긴 했지만 전북은 계속 상승세다. 반대로 대전이 이제 이번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약간 팬분들이 약간 좀 답답하다는 반응이 살짝 흔들림이 있죠. 나와요. 네. 네, 경기력적으로 요즘에 꺾이고 있고 이번 FA컵도 수적 우위에 놓이기 전까지는 3대0으로 0대3으로 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했었고요. 울산의 경우는 얘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본 선수 역시 에릭이 제가 볼 때는 좀 천부적인 골 감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팀이 필요로 할 때 중요할 때 골을 넣어주면서 결국 에릭에 의해서 올 시즌 울산의 공격이 계속 잘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경기에 배부르기에는 인천도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변수가 되는 거죠. 인천은 뭐 지금도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 승격 올인, 여기만 네. 그냥 빨리 끝내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맞아요. 있고요. 네. 뭐 아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손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K리그 2 인천 우승, K리그 1 전북 우승. 야 가오가이 기다려,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획 감독의 평가도 많이 바뀌었고, 네. 물론 어떤 축구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분분해요. 근데 또 전북 팬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전북 상황 작년이랑 비교해봐라.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감독 부임 첫 시즌입니다. 네. 스쿼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콤파뉴는 정말 굵직한 영입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분명 긍정적으로 그쵸? 볼만한 부분이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나중에 자기 스쿼드가 갖춰지고 그러면서 자기 색채가 더 입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서울 대전 코레일은 이제 대전 코레일의 이상엽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이제 골을 넣긴 했지만 서울이 일단 어렵게 승리를 거뒀고, 근데 여전히 서울도
좀 부진한 그런 행보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흐름을 한번 끊었다 뿐이지 서울은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김기동 감독이 좀 답답한 게 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팬들이 김기동 감독에 대해서 보내는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강원도 비슷한 맥락이 네. 있어요. 이번 경기 선제 실점을 하고 이제 역전을 거두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번 한숨을 돌렸을 뿐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 대구와 안양은 이제 안양에게 대구가 이번에는 그래도 승리를 거둬서 지난번 무승부가 아닌 이제 승리의 결과가 나오면서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했다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광주 수원 FC가 노이동 골키퍼가 승부차기 2번을 막아내서 네. 광주의 영웅이 됐고 그러면서 승부차기 끝에 광주가 8강에 좀 올라가게 됐고요. 뭐 이렇게 결과들은 일단 좀 나오게 되었죠. 이정현 감독이 수원 FC 원정 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수원 FC의 구장 종합이잖아요. 네. 종합 경기장의 어떤 그 시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큰 부분 안에 동의합니다만 그거랑 좀 별개로 저는 의도된 이거는 의도가 안 된 거라 좀 문제긴 한데 의도된 원정석의 어떤 그 차별 대우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맞죠. 특히나 남미 몇몇 구장들 원정석 보면 거기는 이걸 축구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정도 그런 수준도 것까지. 있더라고요. 홈과 원정을 네. 아예 다르게 되고 네, 하는. 뭐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체크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저는 있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네. 하니까. 근데 수원종합운동장의 경우는 그럼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감독실이 아예 없다는 그거는 거. 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샤워하는데 샤워 부스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샤워 공간. 최소한도의 그거는 해야 되는데 네. 저 그 투어 갔을 때 에미리스 스타디움 구장 투어를 하는데 원정소 봤어요. 사실 이제는 완전 신식 구장은 아닙니다. 2006년에 완공이 된 그래도 비교죠. 최신식 구장인데 그 좋은 구장에 원정 쪽은 이렇게 차이를 두는구나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 안필드도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거는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만 감독실은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이정현 감독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맞는데 차별은 좀 있어야 된다. 네. 아마 이정회 감독도 그걸 알고 있으나. 그죠. 근데 정말 이분이야 여기저기 다 봤을 텐데. 근데 진짜 샤워의 공간이 부족해서 몇 명이 샤워를 못 한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신 저는 이제 거겠죠. 만약에 네. 제가 구장을 만든다. 원정석에 샤워실 없을 겁니다. 씻지 마라. 집에 가서 씻든가. 네. 감독실은 만들어줍니다. 감독실은 만들어. 샤워실은 아니면 온수 안 나와. 네. 냉수만 나와.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하나 또 이번 라운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김포 포항 경기가 끝나고 네. 그 중계화면에도 잡혔더라고요. 이게 싸움이 크게 네. 좀 번졌습니다. 크게 있어요. 근데 침 뱉는 것도 나왔고. 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이후 보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갈재민 선수와 어정원 선수가 둘 다 퇴장을 당했고 충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정원 선수는 제갈재민이 침을 뱉었다. 얼굴 쪽에 침을 뱉어서 화가 났다라고 어정원 선수는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제갈재민 선수는 나는 어정원에게 플레이 중에 발을 밟혔다. 그리고 어정원이 욕을 했다. 그리고 침을 뱉은 건 어정원을 향해서가 아니고 바닥에 뱉은 거다. 라고 지금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근데 박태하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패배한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포의 고정훈 감독도 정확하게 내가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포항 선수들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구단 내부적으로는 제갈재민에게 큰 징계를 내릴 것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과연 그 전에 충돌 상황에서부터 욕설이 있었는지 침을 뱉은 게 정말 어정원 선수의 얼굴 쪽을 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코리아컵 측에서 면밀히 판단 후 징계 수위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체크 잘 하는 게 좋다고 무조건 봅니다. 해야죠. 네, 체크 왜냐하면 좀 이렇게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좀 도를 지나친 거면 선을 넘는 거죠. 네, 뭐 그게 너 선수 제명 이런 건 아니지만 징계할 거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본인도 깨끗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오랜만에 대표팀 얘기인데 9월 A매치가 이제 원정으로 꾸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내년에 있을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뭐 파악을 할 수 있는 미국이랑 멕시코 원정인데 네. 근데 확실히 할 건 하고 가야죠. 우리 아직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 6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뭐 본선 진출에 목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용이 더 좋아져요. 왜냐면 본선 진출을 못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근데 뭐 네. 어쨌든 확정은 아닌 가운데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일정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일정의 취지 자체는 당연히 미국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한다는 그 의도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좋은 시도라고 보이고 손흥민 선수하고 포체티노 감독의 이제 맞대결이 성사가 그렇죠. 됐죠. 미국 경기에서. 네, 미국과의 경기에서 사제간의 대결이 성사가 됐고 홍명보 감독은 2014년에 미국을 만나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력전을 좀 노리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포체티노의 미국, 뭐 플리시그 비롯한 또 주요 선수들이 지금 있고요. 멕시코전의 경우는 한국이 멕시코한테는 사실 그간에 좀 많이 약해요. 모습이 있었어요. 멕시코랑 우리가 붙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상성이 안 도쿄올림픽 때도 멕시코한테 크게 졌었고 역대 전적도 한국 기준 4승 2무 8패로 열세입니다. 아니, 난 생각보다 4승 있네. 왜냐면 그렇죠. 멕시코 만나고는 나는 내가 기억한 걸로는 좋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98 월드컵 당장 때 98 월드컵 때부터 생각 그 블랑코. 멕시코전. 네, 그도 그렇고 아쉽게 이런 좀 전적이 나왔는데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축구 빡세게 해요. 어우 강렬하죠. 실리 축구 쉽지 않아요. 네. 예.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또 어떤 경험을 줄지 뭐 기대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6월 잘합시다. 6월 6월 잘하고 네. 뭐 욕하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뭐 본선 나가는 거는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팬분들 중에서는 나가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분들 이해해요. 네. 이해하는데 저는 뭐 본선은 나가길 바랍니다. 본선 나가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요. 네, 나가길 네. 바라고 그때 좀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해외로 간다면 코파 이탈리아랑 챔피언십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챔피언십 먼저 얘기를 할까 승격표. 네. 일단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썬덜랜드 간의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단판전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두고 두 팀 중 한 팀이 승격을 하는 정말 큰 결승전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 경기 내용은 재밌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찌 보면 진짜 축구의 백미는 챔결 이번 유로파 결승 아니면 리그 우승이 결정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이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어떤 흥분과 재미를 위해서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천억방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위권의 어떤 경기는 경기의 퀄리티,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 이런 거라면 이건 진짜 사활을 걸고 뜁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미의 진짜 축구의 원초적인 재미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기사에 언급된 걸 보니까 2억 2천만 파운드래요. 그럼 1,000억이 더 되네. 3,000억 방인가요? 3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적 보상이 네. 승격을 하는 팀에게 맞아요. 주어질 수 있다. 그런 기대 효과를 이제 현지에서 언급을 했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 한 시즌 만에 바로 복귀하기 원하고 있고요. 썬덜랜드는 사실 2017년 이후로 우리에게 남긴 건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죠? 죽어도 썬덜랜드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때 3부 리그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었던 썬덜랜드인데 이번에 올라올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셰필드가 전력이 되게 강해 보이는 게 브리스톨 시티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6대 0으로 이겼고요. 가볍게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지금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지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와일더입니다. 쫓기 있고. 예. 네,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벤치 확대를 아마 반대했던 그런 목소리를 냈던 감독이 그랬던 걸로 생각을 벤치 확대였나 교체 확대였나 교체 아무튼. 멤버 확대였던 걸로 기억을 그랬었네. 하는데 네. 그 와일더 감독의 전술은 그때 당시에는 좀 센세이션했어요. 혁신적이었는데. 백스리 스토퍼들을 그대로 오버래핑 시키는 굉장히 네. 꽤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와이더 감독이고 정규 시즌 3위로 마감했는데 썬덜랜드에게 승점이 14점 앞선 3위입니다. 사실 이 전력으로는 셰필드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러고서 썬더랜드 이길 수 있는 게 축구 아니야. 그게 단판전이니까요. 이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썬덜랜드를 봐야 되는데 코번트리 시티, 그 코번트리 시티 램파드가 감독입니다. 근데 램파드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코번트리를 완전 반등을 네네네네. 시켜서 이번에 올라올 뻔했는데 합계 3대2 썬더랜드가 극적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졌다고 해서 저 램파드를 뭐라 할 게 아닌 게 여기 근처도 못 가는 팀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램파드는 성과입니다. 자, 2차전 이 댄 발라드 선수가 연장 후반 추가 시간 122분에 헤더골을 넣으면서 썬더랜드의 이 플레이오프 결승행을 도왔습니다. 이게 이런 결과 나오는 팀 보통 기세 타거든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드라마를 쓰면서 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승점 14점의 차이를 어쩌면 이런 심리적인 원동력으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썬덜랜드가 현지에서 인기가 되게 많대요. 준결승 1, 2차전 합산관 중 77,823명으로 EFL 플레이오프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데 우리가 다큐에서 봤던 그 썬덜랜드에 열광하는 팬들 아마 다큐 때문에도 더 많이 또 입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은 다른 것보다도 특히 그 썬덜랜드의 모처럼의 승격기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좀 많이 될 그런 경기가 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셰필드가 좀 우위에 있겠죠. 승점 네. 차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까 형철이 방금 얘기한 대로 기세라는 면에서는 썬더랜드도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벨링엄 동생이 있죠. 벨링엄 썬더랜드에 있습니다. 한번 네네. 플레이를 주목해 보시길. 잘합니다.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네.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어떤 다큐 때문에 글로벌적인 좀 이 이목도가 주목도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실제로 뭐 제가 라이브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규슈가 주목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 코파 이탈리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볼로냐가 우승을 했습니다. 밀란 그렇죠. 인테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밀란한테는 너무나도 절실했던 경기였거든요. 일단 지금 자국 대회 성적이 올 시즌 엉망입니다. 네. 컵 대회라도 우승을 해서 그걸 만회하겠다는 목표가 상당히 컸는데 0대 1로 이번에 그 새벽 중에 볼로냐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고요. 밀란이 지금 리그 순위가 8위예요. 유럽 대항전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예. 말했죠. 그래서 이번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해서 유로파라도 나가자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볼로냐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볼로냐는 51년 만에 주요 대회 우승에 성공했어요. 와. 네, 그래서 인터토토컵은 우리가 주요 대회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죠. 51년 만에 주요 대회 우승 기록을 갖게 됐고 반대로 AC 밀란은 2003년이 코파 이탈리아 마지막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코파 이탈리아가 전체 코파 이탈리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밀란이 10번째 준우승, 최다 준우승 팀에 오명을 좀 썼다고 합니다. 이 전반에 밀란에게 기회가 몇 번 있었어냐 근데 이 볼로냐 골키퍼인 스코롭스키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들을 해내면서 볼로냐를 구해줬고 이후에는 볼로냐가 그 특유의 높은 라인과 강한 압박으로 밀란의 빌드업과 전개를 쩔쩔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 8분 다니 은도의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볼로냐가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 있게 됐고요. 콘세상 감독이 마음이 급해져서 워커, 펠릭스, 히메네스 동시에 산티아고 히메네스입니다. 이 선수들 다 동시에 투입하면서 실점 직후의 변화를 깨했고 이후에도 타미 에이브란과 같은 공격 자원들을 넣어서 보완을 했으나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현지 밀란 팬분들 우리는 팀이 아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비판이 굉장히 좀 강하군요. 좀 세더라고요. 콘세상 감독에게도 비판이 좀 있고. 그럴만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유럽 대항전 못 나가면 밀란은 지금 가져온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점 이후에 어떤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려는 모습은 보였지만 내용이 너무 무기력했다. 나사 빠진 경기력이었다. 이런 혹평들이 밀란 팬분들한테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볼로냐는 만족스러운 승리 그리고 이탈리아노 감독에게도 이제 드디어 결승에서 준우승이 아닌 우승이라는 성과가 나왔고요. 콘세상 감독으로는 올 시즌 AC 밀란이 좀 정말 깊은 부진에 좀 다 빠져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준 그런 좀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약간 느낌이 브라이튼 느낌이다. 볼로냐요? 아니면 볼로냐 이게 뭔 얘기냐면 모따가 대단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따가 참 좋은 감독이구나. 유베로 갔네. 포터가 첼시로 간 것처럼. 근데 감독은 별로였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탈리아노 감독이랑도 볼로냐는 잘해. 이 팀이 좋은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트로피는 이탈리아노랑 땄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노 감독에게는 개인 첫 메이저 트로피가 그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볼로냐도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감이 좀 없지 않나.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게 맞네요. 진짜 그래서 브라이튼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미 그 형철이가 이번 주에는 또 에세를 두 형들이랑 했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로마 아탈란타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에 했었죠. 네, 근데 아탈란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실 어부지리를 라치오 고마워 땡큐 이렇게 될 뻔했는데 네. 승점차가 1점으로 유지 중이라 여전히 유베 라치오 로마는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볼로냐까지도 살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몰라. 볼로냐까지 모르겠다. 두 경기에다가 2점이면 볼로냐까지는 괜찮아요. 네. 밀란은 어려워요. 밀란은 지금 기세는 어렵고 챔스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탈란타는 확정. 네, 아주 여유롭게 승리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머쥐었는데 한 자리를 두고 네 팀이 경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유베, 라치오, 로마, 볼로냐 기세로는 로마가 이 중에서 제일 좋다고 보긴 해야 되는데 물론 아탈란타전은 졌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살얼음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두 경쟁 나폴리 인테리 전혀 1.4. 모릅니다. 이 또한 모르는 일이죠. 1점에 두 경기면 전혀 모르죠. 나폴리가 딱 한번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히프토에 뭐 코리아컵도 받고 그리고 쭉 아무래도 이제 이적설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거 위주로 챙겨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다 유로파랑 컨퍼런스 결승이에요. 네. 그리고 챔스 결승까지 쭉 가는데 그래서 아마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오늘 호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